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다시 습도 높은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비가 주춤하자마자 어김없이 무더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치솟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강원 남부와 충북, 호남 동부와 영남 곳곳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3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내륙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 정도만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부터는 장마 전선이 다시 내륙으로 북상해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번에 많은 비로 피해를 본 13개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일단 피해 조사가 마무리된 지역이 포함됐고 나머지 지역도 추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어떤 지역이 포함됐습니까? 네, 오늘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열고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긴급 발표했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지역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선포된 지역은 모두 13개 자치단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군구 단위에선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 세종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 그리고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입니다. 읍면동 단위에서는 전북 김제시, 죽산면이 포함됐습니다. 이도훈 대변인은 일부 지역은 피해 조사가 어려워서 대상에서 빠졌다면서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년 집중호우 때와 비교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기가 2주 정도 빠릅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상특보가 해제되고 중대본 가동도 해제되고 나서 현지 조사를 거쳐서 재난지역이 선포가 됩니다. 보통 침수지역에 물이 빠진 뒤에 조사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재난지역 선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번엔 조사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이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와 중앙의 피해조사 이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대본부장의 건의로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사전에 준비시켜서 다른 때보다 빨리 결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요. 피해액이 재정력에 따라서 45억에서 10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단 지정이 되면 각종 피해 복구비의 최소 절반이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이외에 국세와 지방세 납부가 예외가 되고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재난 피해액 산정 대상에 농작물과 가축수산생물이 포함이 돼서 농작물, 가축 등 피해를 본 농어촌 지역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최대한 이른 시일에 수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죠. 구조와 복구 작업은 물론 피해자 지원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발언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경북 예천군과 충남 공주, 논산시, 충북 청주시와 전북 익산시 등이 포함되는데요. 다른 곳은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선포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까지 어떤 절차 거쳐야 할까요? 먼저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로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50에서 80%가량이 국비로 전환돼서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고요. 피해 주민도 재난지원금 외에 세금 납부 예외와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금융 지원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가게는 은행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보험사들도 수해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를 높여서 보험금을 일찍 내주기로 했고요.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미뤄줍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은 수해 피해자들에게 대한 지원,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 외에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말 비 소식에 대비해서 응급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체질 개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총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응급 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대피해 계신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다시 몰려올 극강의 호우에 대비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 대비 태세와 협조 체계를 재점검하고 특히 대피 안내나 명령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위험 우려 지역에 계신 분들과 소통 체계는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과 좀 더 밀착한 그러한 재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답도 현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도 수해 관련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그 방법이나 앞으로 대책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여야 지도부는 어디로 갔습니까? 네, 우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는 서울에 있는 빗물 저수조인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국내 최초 대심도 빗물 터널로 침수 피해 예방 효과가 큰 곳인데요. 김 대표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 대비가 전국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예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선 이재명 대표가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한 경북 지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면서 조속한 복구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에 국가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후에는 주택 매몰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입니다. 네, 지원책이나 대책이 논의돼야 할 텐데 입장차가 좀 있다고요? 네, 여야는 빠른 수해 복구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두고선 시각차가 큽니다. 국민의힘은 물관리 주체 환경부 일원화와 함께 4대강 사업의 후속으로 예정됐다가 무산된 지류지천의 정비, 이른바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선 실질적 대안이 아니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MB정부 출신이 이번 정부에서도 재탕하고 있다면서 애초에 4대강의 보도 수위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쪽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정쟁 이런 야기를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4대강 당시에 반대했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해 주시기를.
일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번 정부에 너무 많이 들어와 계셔가지고 또 이제 재탕, 삼탕 같은 얘기 재소환을 하고 계신 건데 4대강 보가 홍수위를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아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대적인 방제시설 투자와 피해자 지원, 그리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세 가지 효과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추경 편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반대 입장이 확고합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추경 논란에 추후에 복구는 뒷전이 될 수 있다면서 기존 예산 집행 등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그리고 이런 재난에도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삼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추경 편성에 정부 여당이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권 카르텔 등의 정치 보조금을 삭감해 수해 지원에 투입하라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쓴다는 상식적인 말이라고 옹호했고, 야당에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황당무계한 이권 카르텔을 잡아서 재난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엉뚱한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피해 현장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예천 피해 현장에서 수색 중이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됐습니다. 앞서 산사태로 실종된 지역 주민 5명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북 예천 해병대원 실종 현장입니다. 네, 일단 해병대원 소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아직 해병대원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이 실종된 건 오전 9시쯤인데요.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일대를 수색하다 실종됐습니다. 해병대원은 일병으로 동료들과 함께 대열을 맞춰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강바닥이 무너지면서 물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종된 해병은 해병대 1사단 소속으로 어제부터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병대는 사고가 난 내성천 경진교와 상강교 사이 22.9km에 인원 119명을 투입하고 수륙 양용 장갑차를 투입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빠른 하천 유속 때문에 장갑차도 투입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병대는 즉시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실종된 해병대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보트와 드론, 헬기 등 장비를 동원한 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내성천 상류 지역에 있는 영주댐과 저수지 등의 방류를 즉각 중단했습니다. 네, 그럼 주민들 찾는 작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해병대원 사고와 별도로 민간인 수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북 북부폭우로 22명이 숨지고 아직 5명이 실종된 상태인데요. 14일 이후 계속 내려졌던 호우경보가 해제되면서 수색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덮친 마을은 중장비가 동원돼 본격적인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40채가 넘는 주택이 전파됐고 일부 부서지거나 침수된 집을 합하면 240채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도 2,200여 명에 달합니다. 농지 2,800헥타르가 침수됐고 가축 10만 마리도 폐사했습니다. 당장 피해보는 없지만 주반에 또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비 때문에 수색과 복구에 차질을 빚은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해병대원 실종 현장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네, 이번엔 10명 넘게 희생된 청주 지하차도로 가보겠습니다. 참사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와 조사가 시작됐는데 경찰은 일단 하천 제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차도 내부의 합동 감식은 내부 정리가 마무리되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충북 청주시 오송읍 미호천교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경찰이 그곳을 좀 조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궁평 2 지하차도에 대한 내부 합동 감식이 연기됐는데요. 경찰은 이곳 미호천교 아래에 지어졌던 임시 하천 제방에 대한 집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천 제방이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정한 홍수 수용 범위라는 기준에 맞게 지어져야 하는데요.
이 제방이 충분히 높게 쌓이지 않았던 터라서 옆에 보이시는 하천이 범람을 했을 때 물이 들어오는 걸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하천 범람 수위에 맞는 기준보다 임시 하천 제방이 더 낮게 지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제방의 폭과 넓이가 기존 설계대로 잘 지어졌는지 또한 수압에 버틸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쌓여 있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제방 공사를 담당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은 임시제방을 최대한 문제없이 지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기존 제방을 헐면서 만든 임시제방이 부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그저께 밤에 사실상 마무리된 이후로 지하차도 내부 현장에는 합동감식 단계만 남아있는데요. 합동감식은 지하차도 내부에 있는 진흙 같은 토사를 모두 정리하는 대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합동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리고 도로건설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데요. 경찰은 합동감식이 시작되면 사고 당시 물이 차오르는 속도 등을 확인하면서 배수 펌프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볼 계획입니다. 사고 당시 지하차도의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운전자와 승객까지 모두 5명의 사망자가 나온 747번 버스가 기존 노선이 아닌 지하차도로 우회한 이유도 파악 중입니다. 청주시청과 충북도청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침수 대비 시설을 설치해 놓긴 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인데요. 앞서 YTN이 확보한 사고 직전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빗물과 토사가 빨려 들어가는데도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참사 발생 4시간 전인 새벽 4시 10분쯤 홍수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침수 피해 신고도 사고 1시간 반 전부터 들어왔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88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예정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엔 공중이용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안전과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시 오송읍 미호천교 아래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비행거리로 봐서 부산항에 기항한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한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반쯤부터 3시 46분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요. 군 당국은 전술 유도탄인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KN-23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은 각각 5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발사 지점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이에 따라 군 안팎에선 어제 부산항에 기항한 미국 전략핵 잠수함 켄터키함에 대한 기습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비행거리를 조정해 새벽에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특히 하강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등의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다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잇따라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의 전략핵 억제 정책에 맞서 변칙 기동이 가능한 전술핵으로 상쇄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한 뒤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야 지도부 오늘 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연이틀 수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거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십시오. 이거 어디까지 올라간다? 야, 그럼 이건 완전히 들어가니까 이상할 뻔했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보고셨어. 자, 이게 몇 새끼들인데, 그죠? 공들여 사진만 찍으시는 거세요? 공부 하나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마움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끝이었지 이걸로. 여기 누가 뭘 해줄 거야? 형님 죄송한데요. 안녕하세요. 한번 더 봐주시고 여기 그래. 사진도 그래. 봐주시고. 그래요. 가요. 네. 뭐 대통령이 왔을 때 그리고 여당 대표가 왔을 때 국무총리가 왔을 때 이렇게 농민들이 호소하는 건 그만큼 피해가 크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정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13개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죠. 정부의 대응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이번 수해로 인명과 그리고 재산을 잃은 많은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그리고 빠른 복구를 기원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총 동원해서 피해 어떤 복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 진원지역으로 13곳을 이제 선정을 했고 네. 관련된 부처의 재정 금융 정책을 통해서 복구에 따른 모든 어떤 수단을 동원하고 또한 지금 예천 같은 곳은 아직까지 실종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5분이나 아직. 예, 실종자 지금 수색 현장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또 해병 대원 한 분이 그렇게 급류에 또 휩쓸려 내려간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데 빠른 분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예, 이게 뭐 수해가 나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여러 차례 있었죠. 근데 이렇게 선포가 되고 나도 사실 피해를 본 분들은 부족하거든요. 정부가 좀 어떤 부분을 더 챙겨야 될까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재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사실 여러 차례 경험을 해봤거든요. 물론 특별재난지역을 빨리 선포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다만 저희가 일종의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금액이라든지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방금도 뭐 소가 폐사한다던가 아니면 정말로 침수된 피해 농민들의 모습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저희가 해보면 풍수의 보험까지 다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미소를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근데 아무리 뭐 지원금 같은 걸 다 합쳐도 1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고.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 시설 작물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그 비닐하우스들 같은 경우에 요즘 뭐 수박이라고 예를 들면 수박이 요즘에 굉장히 가격들이 높아서 비닐하우스 한도에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이 매출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원금 합해봐야 100만 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이 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이 공공행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정말로 뭐 몇 분의 1, 몇십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이 행정적인 조치들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뭔가 일상으로 회복해서 새로운 어떤 다시 이 미래를 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을 저희 국회와 정부가 논의해서 만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게 과거에 저희가 이런 반복되는 이 재난의 이 특별재난지역 등으로 이 행정적으로 해봤지만 그 부족함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를 입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100을 잃었는데 50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보면 50%만 지원을 받아도 정말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정도고 50%는 그만두고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예를 들면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가옥이 완전히 다 사라져도 지금 뭐 피해 금액 규정으로는 뭐 3천만 원 조금 넘는 정도가 다거든요. 그럼 어떻게 다시 이 집을 만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주거 자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자체 업무를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지자체에 계실 때는 아무래도 국회가 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다 이제 그 재난에 따른 어떤 산정 기초가 다 있거든요. 그런 기준이 사실은 이제 그 국회 이제 법상으로 이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부의 일반적인 어떤 법에 기초한 시행령과 그 규칙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장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현실성 있는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을 변화해서 자꾸 좀 이렇게 산정을 탄력적으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한번 정해진 어떤 기준이 잘 안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또 뭐 예산의 어떤 뭐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산정이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저희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해진 법의 틀을 조금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 같은 것도 논의가 될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어려울까요? 예, 특별법까지는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오기 전에 기재부로부터 관련된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 어떤 목적 예비비가 한 2조 8천억 정도 있고 관련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국고 채무 부담 행위가 한 1조 5천억 있고 각 부처 대책비가 한 3,8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 그 내에서는 좀 재량을 최대한 좀 활용해서 어떤 산정 기준을 정할 때 예년의 어떤 그런 어떤 이미 정해진 기준보다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미 법도 그 지난해 개정이 돼 있는 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워낙 적은 이 피해 보전만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최소한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으로 돼야 된다라고 이 일종의 법률들은 개정이 이미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뭐 우리 홍석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구체적인 금액들을 법에 다 담기는 사실상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나 뭐 관련된 곳이나 이런 부분들로 특히나 이제 시행령 같은 부분에서 정부가 기준들을 정말 세밀하게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재원은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래 예비비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런 재난들은 미리 저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을 때는 사실 국가 예산의 거의 1% 가깝게 이 예비비로 잡아놓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재원 자체가 부족하면 뭐 그건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지금은 사실은 재원이 부족한 뭐 그런 게 뭐 시급하다기보다 정말로 기준을 현실화하고 실제로 저희가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정확하게 만들어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카르텔이라고 언급한 게 조금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저는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 언급하신 배경이 좀 당연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이제 재난원에서 국민의 어떤 눈물을 이제 닦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국가의 모든 어떤 가용 재원을 뭐 총동원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는데 지금 물론 이제 그 재난 어떤 목적 예비비라든 이런 어떤 재원도 있지만 기존의 재원 중에서 좀 불효불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또 예산 어떤 조정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재난에 관련된 이번에 어떤 많은 또 예산이 들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삭감 내지는 좀 조정을 좀 해야 되고 특히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이게 지금 현재 피해 보상 부분도 있고 관련된 시설의 복구 부분 양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복구에 좀 더 이제 박차를 가기 위해서는 좀 불필요한 이런 어떤 예산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극히 좀 당연한 표현인데 좀 저런 어떤 표현을 좀 정치적으로 좀 해석하는 것이 저는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 실제로 정치보조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인가요? 그리고 무슨 내용인가요? 사실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카르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보조금을 이야기하는지 그 사업명도 모르겠고 금액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치적인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그 예산이 뭐 예를 들면 이게 한 1조쯤 된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전용하자라고 제안을 한다면 그거는 고민해 볼 수 있고 또 그거는
사실은 그런 걸 하는 거를 추경이라고 하는 거죠. 예.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정부가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마음대로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저희 대로 써야 하는 법상 거죠. 당연히 정해진 대로 써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목적과 상관없는 다른 어떤 이 돈으로 쓰려면 실제로 국회에서 추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실 저희가 추경이 꼭 금액을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감액하는 경우에도 추경이고요. 이런 목적을 바꿀 때? 바꾸는 것도 당연히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런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히나 지금 피해받으신 국민들의 충분한 네. 이 지원을 하기 위한 필요 때문에 뭔가 원래 있는 이 예산을 조금 변경하자라고 하면 정말로 저희가 이 정부가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저희 국회와 협의하면 되는데 사실은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얼마큼의 금액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카르텔 얘기하면서 뭐 보조금 없애가지고 뭐 주겠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지금 책임 있게 이런 정말로 큰 재난적인 상황을 대하고 있는 태도인지 정말로 조금 무책임하고 네. 정말 안타깝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좀 보충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시민 이제 보조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민 단체에 주는 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시민 단체 보조금이 그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죠. 네. 한 5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2023년도에는 예산을 좀 삭감해서 한 3조 8천인가 4조 정도로 조금 삭감하긴 좀 삭감했죠. 지금 현재 카르텔이다, 뭐 보조금 삭감이다 하는 것은 이 시민단체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지금 언급하시는 것 같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당연히 좀 조정해서 재난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어떤 보상이 가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예산 조정과 관련된 어떤 그런 어떤 말씀을 시민단체 보조금을 전제로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뭐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있긴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도 그 메시지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거든요. 일단 카르텔이라는 게 정치적인 용어다. 그래서 수혜복구는 절박한 현안인데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비판이었고요. 그리고 국민 1인당 월 150만 원씩 배당한다라고 했던 모 정치인의 복지 정책처럼 비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저 1인당 월 150만 원 배당은 제가 찾아보니까 허경영 예전의 후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의 공약이었더라고요. 좀 강한 비판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허경영 어떤 공약까지 이제 끌어들여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절박하게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말을 언급한 것을 두고 좀 비유하는 것은 대단히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뭐 이건 카르텔이 이게 뭐 반드시 정치적 용어인지 뭐 그런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기존의 어떤 예산까지도 좀 조정하면서까지도 하겠다. 이런 어떤 표현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직 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어떤 비유이고 비판인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전 그러니까 대표? 저는 사실 너무 당연한 비판이죠. 그러니까 방금 사실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대책을 만들고 뭔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건 국민 삶의 아픔에 대한 거고 지금 이 재난 속에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시고 또 돌아가시고 그런 어떤 국민의 삶에 대한 그런 피해를 우리가 복구해 나가자, 위로하자, 다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이런 차원인데 정말로 왜 갑자기 뜬금없이 물론 요즘에 이권 카르텔 얘기를 반복적으로 막 하고 계시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적절하냐.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지금의 예비비로도 정말 100% 지원하는 데는 부족할 것 같다. 정말로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한번 극복해 봅시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사실은 저희 야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얼마나 마음에 위로도 되고 편안해지겠습니까? 정말로 그래도 대한민국 국가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을 지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게 갑자기 무슨 이권 카르텔 이런 정말로 지금 최근에 정치적으로 써먹기만 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시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는데도 정말로 정치적인 그런 이 메시지를
특히나 대통령이 한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추경을 하자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피해 복구에 전력을 좀 기해야 되고, 사실 추경 또 이야기가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관련된 어떤 부처에서 특히 지금 피해 복구에 전력을 대야 되는 부처에서 또 여기에 또 매달리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난 복구에 따른 관련된 뭐 지금 예산이 지금 없는 상황도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추경보다는 주어진 예산 하에서 최대한 빠른 어떤 복구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어떤 지금 어떤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수습과 복구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피해 규모가 좀 산정이 되면 다시 한번 논의해볼 기회는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국회 논의 상황 보도록 하고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가 많이 올 때 골프를 친 게 논란이 됐는데 사과할 뜻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당에서는 또 징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 준비했는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대구시 당시에 부상 보호자가 1000명이 넘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몇명 안 됐다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좀 확인을 하시고 말씀하신 걸까요? 내가 당시 비상근무 2단계였던데요. 일각에서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좀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다가 뭘 터집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벼가지고 이게 무슨 짓인지 내가 모르겠네. 선생님 그러면 15일 날 멈췄어요. 나는 대차가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못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이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기자분들은 주말에 그럼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옵니까?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 소식에 국민 모두가 무거운 마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무리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작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재난 상황이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물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네, 이게 일단 윤리위원장이 직권으로 이거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징계를 해달라는 어떤 요구가 없었는데 직권으로 어제 이제 직권 개시 여부를 내일 20일 날 이제 결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윤리위를 여러 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이제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징계는 불가피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 수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뭐 지금은 뭐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일부에서는 홍문종 전 의원 뭐 사례를 들어서 뭐 제명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또 진상조사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진상조사와 또 이제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을 하게 되면 당사자 홍준표 시장의 또 소명 기회도 있으니까 뭐 소명이라든지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윤리위의 어떤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곤혹스러우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뭐 처음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뭐 그냥 이게 지나가려고 뭐 했는 상황인데 방금 이제 화면에 나온 것처럼 언론 기자들과의 있던 과정에서 사실은 좀 해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악화시키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요즘에 공감 능력과 책임이라는 단어를 되게 자주 언급하고 듣게 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홍준표 시장 얘기하는 것처럼 저게 무슨 뭐 법에 정해져 있는 일은 당연히 아니죠. 물론 국민정서법이라고 얘기하는 뭔가 국민 감정의 영역일 수도 분명히 있기는 하고요. 하지만 홍준표 시장이 보여준 태도가 정말로 책임감 있는 태도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 직접적인 법적 책임들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종류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했구나.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대책을 만들거나 뭐 예산 사업들을 만들거나 할 때 조금 더 뭘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과 죄송함과 그런 걸 항상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너무나 당연한 네. 태도인 거잖아요. 근데 뭐 주말이면 괜찮다. 네. 이게 정말로 이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도저히 가질 수 있는 자세냐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부끄럽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뭐 조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네. 사실 저는 국민의힘의 모든 지금 공직자, 윤석열 정부의 모든 공직자들도 한 번쯤 이 홍준표 시장의 이 사례를 보면서 한 번쯤 반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징계는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징계는 사실은 또 다른 영역이죠. 징계는 좀 정치적인 맥락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네.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도 그랬지만 뭐 다른 어떤 최고위원들 관련돼서 한 징계권들도 이런 이제 언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뭔가 이 용산과 네. 이 국힘 지도부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맥락이 있어서 이렇게 국민들께서 공직자의 태도에 대해서 평가하는 영역과는 또 달리 사실은 국민의힘과 그리고 또 이 여당과 이 대통령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영역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도 그냥 관전하는 입장이고, 예. 근데 충분히 뭐 징계를 통해서 홍준표 시장하고 지금 이미 감정적인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으니까요. 저는 사실은 지금의 태도 문제 때문에 징계하는 게 아니고 홍 시장과 이 국민의힘 지도부, 네. 용산과의 관계 때문에 이 징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치적인 배경까지 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에 대한 당의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일 윤리위가 있다고 하고요. 내일 이제 수위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 징계를 논의할지 말지 결정하는 겁니다. 내일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 결과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이게 정당한 영장의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한다라는 건데 이게 정당한 영장이 과연 뭐냐 이거에 대한 어떤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당한이라는 어휘를 집어넣으면서 사실은 네. 당내에서도 네. 이 약간의 토론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좀 그런 토론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질문을 던지고 싶기도 해요. 부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정말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 지금의 이제 검찰 권력의 행태와 특히나 저희 당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 전직 인사들에 대한 굉장히 과도한 이 검찰 권력의 남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굉장히 부당한 이 압수수색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라고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께서 좀 인식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토론해 나가고 할 영역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후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부당하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할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이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아니면 지금 검찰 권력이 얼마나 자의적인 권력 행사와 그리고 정말로 이 일방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상황마다의 정당성에 대한 논박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네. 하지만 제 생각엔 결론적으로는 제 예측으로는 부당하지만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존중과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자라고 모아지는 그런 어떤 계기로 평가해 주시고 봐주시는 게 맞지 않나. 당에서는 다 이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거에 방점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언론에서 보기에는 정당한이라는 거에 방점이 있는 걸로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국민의 어떤 그 비판과 혁신위의 어떤 제안 그리고 또 저희 당은 일찍부터 그 이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이제 거의 좀 서약을 이제 다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밀려서 결국 민주당이 면피성으로 불체포 특권 한다는 어떤 조금 과도하게 말하면 어떤 쇼를 한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그러면 이재명 대표라든지 노웅래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어떤 의원들에 대한 이성만 의원들 그게 다 그러면은 부당한 어떤 그 영장 청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떤 그 돈봉투 사건에 관련된 의원이라든지 앞으로 또 이제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뭐 쌍방울이라든지 또 지금 뭐 백현동이라든지 지금 줄줄이 지금 현재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계속 이제 영장 청구가 날아올 건데 그런 거를 다 그러면 부당한 청구로 볼 것인지 무엇이 정당한 어떤 청구인지 그 사실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죠. 예. 그리고 또 발표하는 형식도 보면은
당론 채택으로 해서 공식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대변인 성명으로 이제 발표를 이제 했는데 그 대변인 성명에서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이 무엇이 정당한 어떤 영장 청구인지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생각이 지금 전혀 없다 뭐 좀 그런 어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혁신위가 내놓은 1호 혁신안은 해석의 여지는 없는 거였는데 민주당 원내 의원들이 내린 결론은 약간 해석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주한미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월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군 장병이 자기 의지로 북한으로 넘어갔다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인의 월북 사실을 처음 알린 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호를 맡은 유엔 사령부였습니다. 판문점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월북한 미국인은 미군 장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One of our service members who was on a tour willfully and without authorization cross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e believe that he is in the BRK custody. 이번 월북 사건이 안보에 미칠 영향을 질문하자 가장 중요한 건 장병의 안전이라며 사건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m absolutely foremost concerned about the welfare of our troop. And so we will remain focused on this. And again, this will develop in the next several days and hours. 뉴욕타임스는 월북한 미군이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뒤 군 징계를 받기 위해 텍사스 포트블리스 기지로 송환될 예정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항까지 호송했지만 비행기에 타지 않고 다시 돌아와 판문점 견학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월북한 미군이 군사 분계선 너머로 달려가며 큰 소리로 웃었다는 목격자 증언을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에서 미국인 영사 업무를 대행하는 스웨덴과 한국 정부를 접촉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사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ut certainly this is something that the president is watching very closely and will be kept updated. 일부 언론은 미군 신병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끊겼던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지만 이번엔 자발적 월북이라는 점이 변수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무하던 미군이 스스로 북한으로 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8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경기도 파주에서 복무하고 있던 로버트 젠킨슨 하사입니다. 당시에 미군이 참전한 베트남 전쟁에 자신의 부대가 동원될 거라는 소식을 듣고 비무장지대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39년 만에야 북한을 나와 1년 뒤 조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조국 땅을 밟은 젠킨스 씨의 얼굴은 굳어 있습니다. 취재진들이 몰려와 소감을 묻지만 좀처럼 입을 떼지 않습니다. 그보다 3년 전 1962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단 외박을 했다가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월북한 제임스 드레스녹은 북한에서 정권을 찬양하는 영화배우로도 활동한 이후 2017년 북한 땅에서 숨졌습니다. The great leader Comrade Kim Il-sung said, "We will take them along with us to communism. Might be a different race, they might be a different color, but God damn it, I'm gonna sit down and I'm gonna learn their way of life." I never thought of ever playing in a movie. First of all, I thought I didn't have the talent, though I found out I could meet the demands of the director. 1982년에는 조셉 화이트 일병이 새벽 근무 교대 뒤 월북했다가 3년 뒤 북한 청천강에서 수영하던 중 익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당시 북한이 유족에게 국제 서한을 보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들을 비롯해 미국 국방부는 1962년부터 1982년 사이에 모두 주한미군 6명이 월북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이 첫 회의를 한 뒤 미국 전략핵 잠수함의 한국 기항이 공개됐습니다. 이 잠수함이 우리나라를 찾은 건 40여 년 만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희뿌연 안개 사이로 거대한 잠수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핵탄두가 탑재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20여 기를 실을 수 있는 미국 전략 핵잠수함 SSBN입니다. 미국이 운용하는 SSBN 14척 중 12번째 함인 켄터키함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1981년 우리나라에 기항한 것으로 알려진 로버트 리함 이후 40여 년 만입니다. 커트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한미 핵협의그룹 NCG 첫 회의 뒤 이 같은 사실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An American nuclear submarine is making port in Busan today. It's the first visit of an American nuclear submarine in decades. 켄터키함은 수중 배수량 18,000톤급 이상 오하이오급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중 하나입니다. 지난달 중순 우리나라를 찾은 같은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 SSGN 미시건함이 재래식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했다면 이번 SSBN은 실제 핵탄두를 싣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은밀하게 운용하는 대표적인 핵 전략 자산이고 한 척의 핵무기 위력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무기 1,600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핵 전략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고 전략 폭격기, 대륙간 탄도탄 ICBM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SSBN까지 우리나라에 기항하면서 미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엔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도발을 감행한 지 하루 만에 미 전략폭격기 B-52H가 한반도에 전개돼 한미가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국방부는 미 SSBN의 부산작전기지 기항 기간, 미국 확장 억제의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보다는 2.5% 올랐지만 10,000원은 넘기지 못했는데요. 표결까지 간 끝에 경영계 요구안이 채택된 결과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경론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수준이고 한 달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따지면 206만 740원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은 2년 연속 5%대를 기록하다가 올해는 인상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최종 요구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에 17표, 노동계가 제안한 10,000원에는 8표, 기권 1표가 나왔습니다. 그 제시한 안의 간극이 이와 같이 좁혀진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못 봤다라고 최종 의사결정을 알려왔고 그 결과로 양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번 표결은 지난달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근로자위원이 해촉되면서 근로자위원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노동계는 표결 결과가 발표되기 전 성명을 통해 고물가 시대에도 최저임금이 10,000원에 못 미친다며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사라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앞서 공익위원은 9,820원과 1,150원 사이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라며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에 이어졌고 표결로 넘어간 겁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처음부터 12,210원과 9,620원을 제시하며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노사 간극이 큰 만큼 110일 동안 논의가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 표결에 따라 노동부는 조만간 이의제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오랜 기다림 끝에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했습니다. 5년 계약에 몸값은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인 715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뮌헨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기다렸던 오피셜 소식을 전했습니다. 2028년까지 5년 계약, 등번호는 나폴리에서 달았던 3번 그대로입니다. 나폴리에 지급한 최소 이적료는 5천만 유로, 우리 돈 715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천만 유로, 토트넘 손흥민을 뛰어넘어 아시아 선수 역대 이적료 1위입니다. 연봉은 172억 원 수준입니다. 33년 만에 나폴리의 우승을 이끈 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빅리그 명문 클럽들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았던 김민재. 뮌헨이 메디컬 팀을 직접 서울로 보내는 정성을 보인 끝에 결국 전통의 붉은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축구 인생 2막을 열게 됐습니다. 뮌헨 구단은 SNS에 김민재 사진과 함께 우리의 새로운 수비수라는 한글 문구를 게재했습니다. 또 지역 전통 의상 가죽까지 레더 호젠을 제작해 착장한 영상까지 올리며 대대적인 환영을 나타냈습니다. 김민재도 독일어로 화답했습니다. Hier ist 김민재. 김민재가 합류한 바이에른 뮌헨은 오는 26일 도쿄에서 맨시티 등과 친선 경기를 치르고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 리버풀과 맞붙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